이리 와, 자빠져자. 곤도, 너나 자빠져자렴. 내 얼굴이 그래도 그렇게 숭업진 않지? 그게 무슨 얼굴이야? 얼굴 아니면 가주도 아닐까? 누가 건드리니 그 낯짝을? 네 얼굴은 얼굴인 줄 아니? 아내 김유정.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애 환장된 놈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나도 일상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보아도 요만치도 이쁘지 않다. 하지만 계집이 낯짝이 이뻐야 맛이냐. 재기할 황소 같은 아들만 줄 때 잘 빠쳐놓으면 그만이지. 사실 우리 같은 놈은 늙어서 자식까지 없다면 꼭 굶어 죽을 밖에 별도리 없다. 가진 땅 없어, 몸 못 써, 일 못하여 이걸 누가 열쳤다고 그냥 먹여줄 테냐. 하니까 내 말이 이왕 젊어서 되는 대로 자꾸 자식이나 쌓아두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애미가 낯짝 끌렀다고 그 자식까지 더러운 법은 없으렸다. 아, 바로 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저 애미녀는 쥐었다 놓은 개떡 같아도 좀 똑똑하고 낄끗이 생겼느냐. 비록 먹고도 대구 또 달라고 보라귀처럼 덤비기는 할망정. 참 이놈이야말로 나에게는 아버지 보담도 할아버지 보담도 아주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보물이다. 년이 나에게 되지 않은 큰 죄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다. 전에야 그 상판댁을 가지고 어딜 끽소리나 제법 했으랴. 흔히 말하길 계집의 얼굴이란 눈이 안경이라 한다. 마는 제 아무리 불 커진 눈깔이라도 이 얼굴만은 어째 볼 도리 없을 게다. 이마가 훌떡 까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탁 튀었다지 않냐. 그럼 좋기는 하다마는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쪽으로 둥글럽적이 내려온 학원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입이다. 두툼은 하나 건순 입술, 말 좀 하려면 그리 정하지 못한 운이가 분질없이 뻔질 드러난다. 서로 그렇다 치고 한복판에 달린 코나 좀 똑똑히 생겼다면 얼마나 깼나. 첫때 눈에 띄는 것이 그 코인데 이렇게 말하면 년에 숭을 보는 것 같지만 썩 잘 보자 해도 먼 산 바라보는 도야지의 코가 자꾸만 생각이 난다. 꼴이 이러니까 밤이면 내 눈치만 슬슬 살피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구박이나 안 할까 하고 은근히 애를 태우는 매기렸다. 이게 가여워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대개 내가 먼저 말을 걸게 된다. 온종일 뭘 했느냐 둥 쌀이문을 좀 고쳐놓으라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는 둥 혹은 오늘 밤에는 웬일인지 코가 훨씬 좋아 보인다는 둥 하고 그러면 년이 금세 해에 벌어지고 힝하게 내 곁에 와 앉아서는 어깨를 비겨대고 슬근슬근 비빈다. 그리고 코가 좋아 보인다니 정말 그러냐고 몸이 달아서 묻고 또 묻고 한다. 저로도 믿지 못할 그 사실을 한때의 위안이나마 또 한 번 들어보자는 심정이렸다. 그 속을 알고 짜정 콧날이 서나보다 하면 년의 대답이 뒷간을 갈 적마다 잡아당기고 했더니 훅 나왔을지 모른다나. 그러고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한나절 밭고랑에서 시달린 몸이 그만 쭉 늘어지는구나. 물론 말 한마디 붙일 새 없이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버리지. 허면 년이 제 얼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한 구석에 가 시무룩해서 앉았다. 얼굴을 모로 돌려 턱을 삐쭉 쳐들고 있는 걸 보면 필연 제 깐엔 옆 얼굴이나 한번 보아달라는 속이겠지. 경칠년, 옆 얼굴이라고 뭐 깨묵생이나 좀 난 줄 알고. 이러던 년이 똘똘이를 내놓고는 갑자기 세도가 댕댕해졌다. 내가 들어가도 니놈 언제 봤냔 듯이 줌채 들떠보는 법 없지.
눈을 스르르 내리깔고는 잠자코 아이에게 젖만 먹이겠다. 내가 좀 아이의 머리라도 쓰다듬으며 이 자식 밤낮 잠만 자나? 가만둬. 왜 깨놓고 싶은감? 하고 사정없이 내 손등을 주먹으로 갈긴다. 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는 셈인지 몰라서 멀거니 천장만 한참 바라보았다. 내 자식 내가 만지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건 무슨 경우야? 하지만 잘 따져보니까 조금도 내가 억울할 것은 없다. 년이 나에게 큰 채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차차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2년 하면 저는 이놈 하고 대들기로 무언중 계약되었지. 동리에서는 남의 속은 모르고 우리를 각덕귀들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훅 하면 서로 대들려고 노리고만 있으니까 말이지. 하긴 요즘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을까 봐서 만나기만 하면 이놈 전연하고 먼저 대들기로 위주다. 다른 사람들은 밤에 만나면 마누라 밥 먹었수? 아니요,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하고 일어나 반색을 하겠지만 우리는 안 그러기다. 누가 그렇게 괜히 소리로 달라붙느냐. 방에 떡 들어서는 길로 우선 넓적한 연의 궁둥이를 발길로 퍽 들이지른다. 이년아, 일어서 밥 차려. 이놈이 왜 이래? 대를 꺾어 눌라이. 하고 년이 고개를 겨우 돌리면 나무판도 뭐 했어? 또 술 처먹었지? 이렇게 제법 탕탕 호령하였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래야 정이 pot제 쏟아지고 또한 계집을 데리고 사는 멋이 있다. 손자 새끼 낯을 해가지고 마누라 어쩌고 하고 어리광으로 덤비는 건 보기만 해도 눈허리가 시질 않겠니. 계집 좋다는 건 욕하고 치고 차고 다 이러는 멋에 그렇게 치고 보면 혹 궁한 살림에 쪼들려 악에 바친 놈의 말일지는 모른다. 많은 누구나 다 일반이겠지. 가다가 속이 맹맹하고 부하가 끓어오를 적이 있지 않냐. 농사는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빚에는 몰리고 게다가 집에 들어서면 자식놈 킹킹거려 년은 옷이 없느니 떨고 있어 이러한 때 그냥 배길 수야 있느냐. 트죽태죽 꼬집어가지고 년의 비녀 쪽을 턱 잡고는 한바탕 홀 두들게 되는구나. 한참 그 지랄을 하고 나면 등줄기에 땀이 뿌 흐르고 한숨까지 후 돈다면 웬만치 속이 가라앉을 때였다. 다음에는 년을 도로 밀쳐버리고 담배 한 대만 피워 물면 된다. 이 멋에 계집이 고운 물건이라 하는 것이고 내가 또 년을 못 잊어 하는 까닭이 거기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야 저를 계집이라고 등을 두덕여주고 그 못난 코를 좋아 보인다고 가끔 추워줄 맛이 뭐야. 하지만 년이 훌쩍거리고 앉아서 우는 걸 보면 이건 좀 재미적다. 제가 주먹심으로든 입심으로든 나에게 덤비려면 어림도 없다. 쌈의 시초는 누가 먼저 걸었던간 언제든지 경을 팥다발같이 치고 나앉는 것은 년에 차지렸다. 이리 와, 자빠져 자. 권도, 너나 자빠져 자렴. 하고 년이 독이 올라서 돌아다도 안 보고 빗센다. 많은 한 서너 번 내려오라고 권하면 나중에는 저절로 내 옆으로 스르르 기어들게 된다. 그리고 눈물 흐르는 장반을 벙긋이 흘겨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년으로 보면 두들겨 맞고 빗세는 멋에 나하고 사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우리가 원수같이 늘 싸운다고 정이 없느냐 하면 그건 잘못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정분치고 우리 것만치 찰떡처럼 끈끈한 놈은 다시 없으리라. 미우면 미울수록 싸울수록 잠시를 떨어지기가 아깝도록 정이 착착 붙는다. 부부의 정이란 이런 겐지 모르나 하여튼 영문 모를 찰거머리 정이다. 나뿐 아니라 년도 매를 한참 두들겨 맞고 나서 같이 자리에 누우면
내 얼굴이 그래도 그렇게 숭업진 않지? 하고 정말 잘난 듯이 바짝바짝 대든다. 그러면 나는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느냐. 하이, 기가 막혀서 천장을 쳐다보고 피식 내어버린다. 이년아, 그게 무슨 얼굴이야? 얼굴 아니면 가주 다닐까? 내니깐 이년아 데리고 살지 누가 건드리니 그 낯짝을. 뭐? 네 얼굴은 얼굴인 줄 아니? 불밤송이 같은 거. 참 내니까 데리고 살지. 이러면 또 일어나서 땀을 한번 흘리고 다시 드러놓을 수밖에 없다. 내 얼굴이 불밤송이 같다니. 이래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서 나중 땅맞이기나 만져볼 놈이라고 좋아하던 이 얼굴인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손짓 발짓을 하고 하는 게 성이 가셔서 대개는 그대로 뭉쳐둔다. 그래, 내 너 이뻐할게. 자식이나 대고 내놔라. 먹이지도 못할 걸 자꾸 나 뭘 하게. 굶겨 죽이려고. 아, 이년아, 꾸어다 먹이지 못하니? 하고 소리는 뻑 지르나 따는 뒤가 캥긴다. 덕금덕금 모아두었다가 먹이지나 못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 죄다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떼송장이 난다면 년이 이런 걸 보면 년이 나보다 훨씬 소견이 된 것을 알 수 있겠다. 물론 심리만큼 벌어진 양 미간을 보아도 나와는 덕이 다르지만 우리가 요즘 먹는 것은 내가 나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다. 여름 같으면 품이나 판다 하지만 눈이 척척 쌓였으니 얼음을 꺼먹느냐. 하기야 산골에서 어느 놈 치고 벌 수 있겠냐마는 하루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드리고 그 다음날엔 읍에 갔다가 판다. 나니깐 참 쌍지게질도 할 근력이 되겠지만 잔뜩 나무 2지게를 혼자서 번차례로 이놈 져다 놓고 쉬고 저놈 져다 놓고 쉬고 이렇게 해서 장찬 30리끼를 한나절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한 지게씩 팔아서 목구녕을 죽일 수 있겠느냐. 잘 받으면 2지게에 80전, 운이 나쁘면 60전, 65전. 그걸로 좁쌀, 콩, 멱, 무엇 사들고 찾아오겠다. 죽을 수 없으면 좀 누르가겠지만 우리는 더럽게 그런 짓은 안 한다. 먹다 못 먹어서 백가죽을 움켜쥐고 나설지언정 을의 밥이지.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니깐 한 보시기. 나는 저희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다 또 반 사발을 더 먹고. 그런데 너는 유독 2사발을 처먹지 않나. 그러고도 나보다 먼저 홀딱 집어세고는 4사발의 밥을 한 귀퉁이 더 떠먹는 버릇이 있다. 계집이 좋다 했더니 이게 밥버러지가 아닌가 하고 한때는 가슴이 선뜻할 만치 겁이 났다. 없는 놈이 양이나 좀 적어야지. 이렇게 대구 처먹으면 너 웬 밥을 이렇게 처먹니 하고 눈을 크게 뜨니까 년의 대답이 난 배가 그렇지 그럼 저도 애 낳아보지 하고 셀쭉이 토라진다. 아따 그래 대구 처먹어라. 낭종 밥값은 그 배때기에 다 개 있고 개 있는 게니까. 어떤 때에는 내가 좀 덜 먹고라도 그대로 내주고 말겠다. 경을 7년. 하지만 참 너무 처먹는다. 그러나 년이 떡국이 농간을 해서 나보다 한결 의문스럽다. 이깟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우리 들병이로 나가자고. 따는 내 주변으로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만 참 훌륭한 생각이다. 믿지는 농사보다는 이 밥에 고기에 옷 마음대로 입고 좀 호강이냐. 많은 년의 얼굴을 이윽히 뜯어보다간 그만 풀이 죽는구나. 들병이에게 술 먹이러 오는 건 계집의 얼굴 보자 하는 걸 어떤 벨 없는 놈이 저 낯짝엔 몸살날 것 같지 않다. 알고 보니 참 분하다. 멀뚱히 쳐다보고 쓴 입맛만 다시니까 년이 그 눈치를 채웠는지 들병이가 얼굴만 이뻐서 되는 게 아니라던데
얼굴은 박색이라도 수단이 있어야지. 그래, 너는 그거 할 수단이 있겠니? 그럼 하면 하지. 못할 게 뭐야? 년이 이렇게 아주 번죽 좋게 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 들병이로 나가서 식성대로 밥 좀 한바탕 먹어보자는 속이겠지. 몇 번 다져 물어도 제가 꼭 될 수 있다니까. 아따 그러면 한번 해보자꾸나. 미천이 뭐 드는 것도 아니고. 소리나 몇 마디 반반히 가르쳐서 데리고 나서면 그만이니까. 내가 밤에 집에 돌아오면 년을 앞에 앉히고 소리를 가르치겠다. 우선 내가 무릎 장단을 치며 아리랑 타령을 한번 부르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춘천아 봉이사나 잘 있거라. 신연강 배 타면 하직이라. 산골의 계집이면 강원도 아리랑쯤은 곧잘 하련만 년은 그것도 못 배웠다. 그러니 쉬운 아리랑부터 시작할 밖에. 그러면 년은 도사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엉덩이를 치며 흉내를 낸다. 목구멍에서 질그릇 물러앉는 소리가 나니까 나중에 목이 트이면 노래는 잘할 게다마는 가락이 딱딱 들어맞아야 할 텐데 이게 세상에 되먹어야지. 나는 노래를 가르치는데 이 망할려는 소설책을 읽고 앉았으니 어떡하냐. 이걸 데리고 앉으면 흔히 닭이 울고 때로는 날도 박는다. 년이 하도 못하니까 본보기로 나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 저를 들병이를 아르친다는 게 결국 내가 배우는 복이 되지 않나. 망할년. 저도 손으로 가리고 하품을 줄대하며 졸려 죽겠지. 하지만 내가 먼저 자자하기에는 제가 차마 졸리다지 못할라. 애초에 들병이로 나가자 말을 낸 것이 누군데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가 불컥 올라서 주먹이 가끔 들어간다. 이년아, 정신을 좀 차려. 나만 밤낮 하래니? 이놈이 팔대기를 꺾어 놀라. 이거 잘 베면 너 잘 되지 이년아. 날 주는 거냐 큰 체게. 이번엔 손가락으로 이맛배기를 꾹 찍어서 뒤로 떠넘긴다. 여느 때 같으면 년이 독살이 나서 저리로 내뺄 게다. 제가 한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소리 아르쳐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 하니 딱한 일이다.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서로 하품은 뻔질 터지고 이왕 내친 걸음이니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얘라 빌어먹을 거. 너나 내나 얼른 팔자를 고쳐야지 늘 이러다 말 테냐. 이렇게 기를 한번 쓰는구나. 그리고 밤에 산천이 울리도록 소리를 뻑뻑 질러가며 년하고 또다시 흥타령을 부르겠다. 그래도 하나 기특한 것은 년이 성의는 있단 말이지. 하기는 그나마도 없다면이야 들병이커녕 깨목도 그러지만 날이라도 틈만 있으면 저 혼자서 노래를 연습하는구나. 빨래를 할 적이면 빨래방 주로 가락을 맞추어가며 이팔 청춘을 부른다. 훅은 방 한 구석에 죽치고 앉아서 어깨짓으로 버선을 꿰매며 노랫가락도 부른다. 노래 한 장단에 바늘 한 뼘씩이니 버선 한 짝 끼우려면 열나절은 걸리지. 하지만 아따 버선으로 먹고 사느냐. 노래만 잘 배워라. 년도 나만치나 이 밥에 고기가 얼뜻 먹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지 어떤 때에는 바깥 밭둑을 지나려면 뒷간 속에서 콧노래가 흥이 거릴 적도 있겠다. 그러나 인제 노랫가락에 흥타령쯤 겨우 배웠으니 그다음 건 어느 하가에 배우느냐. 망할년도 참. 게다가 년이 시큰둥해서 날더러 신식 창가를 가르쳐달라고. 들병이는 구식 소리도 잘 해야 하겠지만 첫때 시체 창가를 알아야 불려먹는다 한다. 말은 그럴 법하나 내가 어디 시체 창가를 알 수 있냐. 땅이나 파먹던 놈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고 좀 무색했더니 며칠 후에는 년이 시체 창가 하나를 베가지고 왔다.
화로를 끼고 앉아서 그 전을 두드려대며 너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었네, 피었네, 연꽃이 피었네. 피었다고 하였더니 볼 동안에 옮쳤네. 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예의 인연 참 나부담 수단이 좋구나 하고 나는 퍽 감탄하였다. 그랬더니 나중 알고 보니까 년이 어느 틈에 야학에 가서 배우질 않았겠니? 야학이란 요산 뒤에 있는 조그만 우민데 농군 아이에게 한겨울 동안 국문을 가르친다. 창가를 할 때쯤 해서 년이 추운 줄도 모르고 거길 찾아간다. 아이를 업고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이고 엿듣다가 저도 가만히 흉내를 내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희자를 뽑고 야단이지. 신식 창가는 며칠만 좀 더 배우면 아주 능통하겠다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년의 낯장만은 걱정이다. 소리는 차차 어지간히 되어 들어가는데 이놈의 얼굴이 앞만 봐도 영 글렀구나. 경칠년. 좀만 얌전히 나왔다면 이 판에 돈 한 몫 크게 잡는걸. 간혹가다 재물에 화가 뻗치면 아무 소리 않고 년의 백기를 한두어 번 안추해박을 수 없다. 웬 영문인지 몰라서 년도 눈가를 크게 굴리고 벙벙이 쳐다보지. 땀을 낼련. 그 낯짝을 하고 나한테로 시집을 온담 뻔뻔하게. 하나 년도 말은 안 하지만 제 얼굴 때문에 가끔 성화인지 쭉 떨어진 손거울을 들고 앉아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하지만 눈깔이야 일반이겠지. 저라고 나와볼 리가 있겠니? 하니까 오장 썩는 한숨이 연방 터지고 한풀 죽는구나. 그러나 유행이 내가 방에 있으면 돌아다 보고 이봐, 내 얼굴이 요즘 좀 나아가지 않아? 그래, 좀 난 것 같다. 아니 정말 해봐. 하고 인연이 팔대기를 꼬집고 바싹바싹 들어덤빈다. 년이 능글차서 나쯤은 좋도록 대답해 주려니 하고 아주 탁 믿고 묻는 게렸다. 정말 본대로 말할 사람이면 제가 겁이 나서 감히 묻지도 못한다. 짐짓 이뻐졌다 하고 나도 능청을 좀 부리면 년이 좋아서 요새 분때를 자주 밀었으니까 좀 나아졌다지 하고 들병이는 뭐 그렇게까지 이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구구히 설명을 늘어놓는다. 경을 칠련. 계집은 얼굴 밉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모양 같다. 별 욕을 다 하고 개 잡듯 막 두드려도 조금 뒤에는 해 하고 앞으로 기어드는 인연이다. 마는 어쩌나 제 얼굴에 흉이나 좀 본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년이 나를 슬슬 피하며 은근히 골리려고 든다. 망할년. 밉다는 게 그렇게 진저리가 나면 아주 면사포를 쓰고 다니지 그래. 년이 능청스러워서 조금만 이뻤더라면 나는 얼렁얼렁 해내버리고 돈 있는 놈 군서방 해가 쓰렸다. 계집이 얼굴이 이쁘면 제값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년의 낯짝 더러운 것이 나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 안 할 수 없으리라. 계집은 아마 남편을 속여먹는 맛에 깨가 쏟아지나 보다. 년이 들병이 노릇을 할 수단이 있다고 괜히 장담한 것도 저의 이 행실을 믿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새벽 일찍이 뒤를 보려니까 어디서 창가를 부른다. 거적 틈으로 내다보니 년이 밥을 끓이면서 연습을 하지 않나. 눈보라는 생생 소리를 치는데 보강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직갱이로 솥뚜껑을 톡톡 두드리겠다. 그리고 거기 맞추어 신식 창가를 청승맞게 부르는구나. 그러나 밥이 우르르 끓으니까 꾀를 비껴놓고 다시 시작한다. 젊어서도 할미꽃, 늙어서도 할미꽃. 아하하하 우습다. 구부라진 할미꽃. 망할련.
창가는 경치게도 좋아하지. 방아타령 좀 부지런히 공부해두라니까 그건 안 하고. 아따, 아무 거라도 많이 하니 좋다. 마는 이번엔 저고리 섭이 들먹들먹하더니 웬 곰방대가 나오지 않냐. 사방을 흘끔흘끔 다시 살피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강지에다 들이대고 한 모금 뿍 빠는구나. 그리고 냅다 재채기를 줄대 뽑고 코를 풀고 이지랄이다. 그저께도 들켜서 경을 쳤더니 년이 또 내 담배를 훔쳐가지고 나온 것이다. 돈 안 드는 소리나 배웠겠지. 망할 년 아까운 담배를. 곧 뛰어나가려다 뒤도 급하거니와 요즘 똘똘이가 감기로 앓는다. 년이 밤낮 들쳐업고 야학으로 돌아치더니 그의 그 꼴을 만들었다. 오랄질년 남의 아들을 중한 줄을 모르고 들병이 하다가 이것 행실까지 버리겠다. 망할년이 하는 소리가 들병이가 되려면 소리도 소리려니와 담배도 먹을 줄 알고 술도 마실 줄 알고 사람도 주무를 줄 알고 이래야 쓴다나. 이게 다 요전에 동리에 들어왔던 들병이에게 들은 풍월이랬다. 그래서 저도 연습 겸 골고루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다. 방아타령 하나 변변히 못하는 년이 소리는 그걸로 될 듯 싶은지. 이런 기백을 알고 년을 농락해 먹은 놈이 요 아래 사는 뭉태놈이다. 놈도 더러운 놈이다. 우리 마누라의 이 낯짝에 몸이 달았다면 그만함 다 알짜지. 어디 계집이 없어서 그걸 손을 대고. 망할 자식도. 놈이 와서 섣달 대목이니 술 얻어먹으러 가자고 년을 꼬였구나. 조금 있으면 내가 올 테니 안 된다고 해도 오기 전에 잠깐만 하고 손을 내끌었다. 들병이로 나가려면 우선 술 파는 경험도 해봐야 하니까 하는 바람에 년이 솔깃해서 덜렁덜렁 따라섰겠지. 집안을 망할년. 남편이 나무를 팔러 갔다 늦으면 밥 먹일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옳지 않느냐. 남은 밤길을 30리나 허덕지덕 걸어오는데 눈이 푹푹 쌓여서 발모가지는 떨어져 나가는 듯이 저리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에는 짜정 곧 쓰러질 듯이 허기가 졌다. 얼른 가서 밥 한 그릇 때려 누이고 년을 데리고 앉아서 또 소리를 아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술집 옆을 지나다가 뜻밖의 깜짝 놀란 것은 그 밖 앞방에서 년의 너털웃음이 들린다. 얼른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이 망할년이 뭉태하고 술을 먹는구나. 입대까지는 하도 우스워서 꼴들만 보고 있었지만 더는 못 참는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방문을 휙 열어젖히자 우선 놈부터 방바닥에 매다 꾼잤다. 물론 술상은 발길로 찼으니까 벽에 가 부서졌지. 다음에는 년의 비녀 쪽을 지르르 끌고 밖으로 나왔다. 술 취하려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훔박 경을 쳐줘야 할 터이니까 눈에다 틀어박았다. 그리고 깔고 올라앉아서 망할년 등줄기를 주먹으로 대고 우렸다.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눈 속으로 들어갈 뿐 발악을 치기에는 너무 취했다. 때리는 것도 년이 대들어야 멋이 있지. 이러면 아주 숭겁다. 년은 그대로 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놈을 찾으니까 이 빌어먹을 자식이 생쥐 새끼처럼 어디로 벌써 내빼지 않았나. 참말이지 이런 자식 때문에 우리 동리는 망한다. 남의 계집을 보았으면 마땅히 남편 앞에 나와서 대강이가 깨져야 옳지. 그래 달아난담. 못생긴 자식도 다 많지. 할 수 없이 치익 늘어진 인연을 등에다 업고 비척비척 집으로 올라오자니까 죽겠구나. 날은 몹시 차지 배는 쑤시도록 고프지. 좀 노할래야 더 노할 근력이 없다. 게다 우리 집 앞 언덕을 올라가다 엎어져서 무릎팍을 크게 깠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빈 방에는 똘똘이가 혼자 애미를 부르고 울고 된통 법석이다. 망할 잡년두.
남의 자식을 그래 이렇게 길러주면 어떡할 작정이람. 연애 꼴 보아하니 행실은 예전에 글렀다. 2년하고 들병이로 나갔다가는 넉넉히 나는 한 옆에 재워놓고 딴 서방 차고 달아날 년이다. 너는 들병이로 돈 벌 생각도 말고 그저 집안에 가만히 앉았는 것이 옳겠다. 국으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몸성이 있다가 연애 자식이나 쏟아라. 뭐 많이도 말고 굴대 같은 아들로만 한 15이면 족하지. 가만히 있자. 한 놈이 1년에 벼 10섬씩만 번다면 15섬이니까 150섬. 한 섬에 더디 말고 10원 한 장씩만 받는다면 죄다 1,500원이지. 1,500원, 1,500원. 사실 1,500원이면 어이구 이건 참 너무 많구나. 그런 줄 몰랐더니 2년이 뱃속에 1,500원을 지니고 있으니까 아무렇게 따져도 나보다는 낫지 않은가. 무능자의 아내 김동인. 기차는 떠났다. 어두컴컴한 가운데로 사라지는 평양 정거장이며 한때씩 몰려서 있는 전송인들의 물결을 내다보고 있던 영숙이는 몸을 덜컥하니 교자 위에 내던졌다. 그리고 왼편 손을 들어서 곁에 앉아있는 어린 딸 옥순이의 머리를 쓸었다. 옥순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니? 옥순이는 무엇이라 입을 움찔거렸다. 그러나 기차의 덜컥거리는 소리에 옥순이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잠깐 옥순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던 영숙이는 어린 딸을 위하여 공기침에 바람을 넣어서 잘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옥순이를 눕혀놓은 뒤에 자기는 교자 한편 끝에 바짝 붙어 앉아서 머리를 창에 의지하고 눈을 감았다. 비창하다고 밖에는 형용할 수 없는 느낌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그것은 괴롭고 무거운 기분이었다. 그러나 또한 어딘지 모르지만 통쾌하다는 느낌이 섞여 있는 기분이었다. 출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돌발적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괴상한 심리의 결과인 이번 행동에 대하여 영숙이는 자기 행동에 여러 가지의 변명을 하고자 아니하였다. 그가 이번에 이 일을 머리에 첫 번 그려본 것은 벌써 2년 전이었다. 방탕한 남편, 방종한 남편, 무능자.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대하여는 그 지아비로서의 온갖 권리와 심지어는 정도 이상의 호의와 희생을 요구하는 남편. 아내의 무지를 저주하면서도 자기의 무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남편. 이러한 남편 아래서 6, 7년 동안을 그는 참고 살았다. 어떤 때에 그는 남편의 대리인이라는 명색으로 법정에 선 일도 있었다. 온갖 일에 대하여 참견하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하여 어떤 때에는 대금업자에게 돈 주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이 만나기 싫어하는 손님은 그가 대신하여 회견하였다. 차차 줄어들어가는 재산을 남편을 대신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였다.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토지의 소작인들과 일을 치르러 나가는 것도 영숙이의 직책이었다. 때때로 있는 관청 교섭조차 영숙이가 대신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말하자면 영숙이는 그 집안의 주부인 동시에 또한 가장이요 대표자였다. 집안의 온갖 일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남편은 번번 놀고 있었다. 때때로 변변찮은 소설을 써서 발표하는 것과 방탕의 길을 밟는 것. 이것이 남편이 하는 일이었다. 그 밖의 일은 아무런 것이든 남편은 내버려 두었다. 오늘 지주회에 안 가보세요? 히, 오늘 강 건너 밭을 좀 돌아보러 가세요. 히,
대서소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히. 이리하여 남편이 내던진 일은 아내가 맡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있었다. 영숙이의 성격은 활달하였다. 그는 여자로서의 온순함을 가지지 못한 대신 사내로서의 활발함과 능함을 가졌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마지못해 대신 보기 시작하였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는 어느덧 그런 일에 대하여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긍지를 느꼈다. 무능자인 남편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에는 어느덧 이와 같은 자랑에 가까운 마음이 움돋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기괴한 부부 생활은 시작된 것이었다. 남편은 방탕의 길을 밟으며 때때로 생각나면 소설이나 쓰고 그 밖에 사회에 대한 일이며 가정에 대한 일은 전혀 영숙이의 권리에 속하는 바가 되고 영숙이의 의무에 속하는 바가 되었다. 영숙이는 사회에 대한 그 집의 대표자였으며 또한 가정의 주군에 다름없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림자의 엷은 한 식객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2년 전에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고 덤벼댔다. 그리고 아직껏 남아있는 토지 전부를 저당하여서 2만여 원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토지 관계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일에든지 숫자적 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하는 일이 성공될 리가 없었다. 그해 가을로 그 사업은 총독부의 불허가라는 조건하에 폐쇄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재물을 헐가로 팔아서 하다못해 반본전이라도 거두지만 집어넣은 돈은 허가만 안 되면 한 푼도 거두지 못할 뿐더러 원성 회복이라는 데 오히려 미천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 집에 거대하던 재산은 남편의 몇 해의 방탕과 관계사업 실패에 한 푼도 없이 파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때의 남편은 후덕덕 경성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재산의 정리를 아내에게 일임하였다. 출분. 그때부터 막연히 영숙이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다. 더구나 그때 마침 남편의 책상에서 얻어내어 읽은 인형의 집은 그의 생각에 어떤 실행성까지 띄워주었다. 그는 노라가 왜 달아났는지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헬머는 노라를 사랑하였다. 헬머는 현명한 남편이었다. 영숙의 남편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었다. 노라는 헬머를 존경하였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던 노라가 무슨 까닭으로 달아났는지 이것은 이지의 덩어리인 영숙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기 나타나 있는 그 통쾌에 공명점을 발견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그것을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라 부인하면서도 마음의 한편 구석에서는 늘 출분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반년 뒤에 남편은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때는 그 집안의 재산은 영숙의 손으로 전부 정리되고 정리한 나머지 수삼천 원의 돈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영숙이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다. 정리하니깐 한 푼도 남지 않았다 하였다. 남편은 거기 대하여 깊이 묻지도 않았다. 출분. 이 생각은 나날이 영숙이의 마음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거기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전과 같이 역시 살림을 주관하였다. 전과 같이 옷감이며 기명도 끊임없이 사들였다. 출분이라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깊이 박혀있는 희망이며 신념인 동시에 또한 한편으로는 아무 진실성도 띠지 않은 공상과 같았다. 여전한 살림은 그냥 계속되었다. 영숙이는 때때로 마음으로 발을 굴렀다. 호화롭고 금전에 아무 부자유가 없던 과거의 생활로서 미래를 미루어 볼 때에 발을 구르는 것뿐으로는
그 안타까움이 사라질 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속으로 발을 구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출분이라 하는 생각이 더욱 굳게 못 박혀졌다. 3,000원. 그가 지금 감추고 있는 3,000원으로는 넉넉히 5년간의 공부는 할 것이었다. 5년간의 공부는 여자로서 능히 한 집안의 생활을 유지할 직업을 구할 만한 지식은 얻을 것이었다. 무능한 남편을 제쳐놓고 이제 이 집안을 먹여나갈 용감스럽고 위험성 있는 자기. 이러한 그림자조차 언제부터인지 차차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였다. 남편의 마음은 단순한 것 같고도 남에게 알지 못할 깊은 곳이 있었다. 남편은 이 파산조차 모르는 듯이 거기 대하여는 일절 입을 여는 일이 없었다. 다만 뒷그림자가 어딘지 모르지만 외로워가고 얼굴이 초췌해갈 뿐 불평도 불만도 가책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아침에 깨면 강에 나가서 낚시를 강에 던지고 고기가 와서 물기를 기다리며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하였다. 한숨조차 남이 듣는 데서는 그의 입에서 나온 일이 없었다. 그의 집에 집달리가 왔다. 그리고 몇 가지의 동산을 집행하였다. 여기서 영숙이는 마침내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준비로서 팔아서 돈이 될 물건들을 차례로 전부 돈으로 바꾸어 두었다가 남편이 물 아래 한 10여리 되는 대동강 하류로 낚시질을 내려간 기회를 타가지고 마침내 집을 떠나기로 한 것이었다. 남편이 산보할 때에 쓰는 모자에 공부하러 떠나노라는 간단한 글을 넣어놓고 사내 아이는 할머니에게 맡겨놓은 뒤에 딸 자식 하나만 데리고 남행 기차에 몸을 실은 것이었다. 그러나 급기야 떠날 때까지도 그의 마음에는 자기의 장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러한 보관도 가지지를 못하였다. 다만 막연히 서울까지의 차표를 사가지고 떠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주일 이내로 다시 평양에 돌아와 그 집안의 주부 노릇을 할 자기를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다. 천하의 다른 모든 일은 불간섭주의지만 두 자식에게 대하여만은 끔찍이도 헤아림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그가, 더구나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으로 떠나는 그가 어린 딸 옥순이를 데리고 떠난 것도 여기에 대한 복선이라 할 수도 있었다. 물론 영숙이에게는 영락된 가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집착도 없었다. 무능자인 남편에 대하여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의 조상이 수천 년간을 지켜온 바의 습관과 인습은 아무 애착도 없는 집안일망정 다시 돌아와서 주권을 잡을 날과 때를 그에게 예상하게 한 것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그는 노라가 아니었다. 따라서 노라와 같이 궁상과 막연한 추상적 관념 때문에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 즈음의 음울한 심사를 좀 사기기 위하여 잠깐의 여행으로 떠나는 길에 전에부터 늘 그의 머리에 한편 구석에 잠겨있던 출분이라 하는 공상을 극적으로 가미한 데 지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이 출분은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의 계획적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공상이 낳은 한 연극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비창한 심사로 찼다. 기차는 비상한 속력으로 밤의 중화평원을 닿는다. 그 가운데 앉아서 눈을 감고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는 그 비창한 생각 때문에 눈껍질 속에 눈물까지 고이려 하였다. 그는 그지너기 눈을 떴다. 어린애는 아직 자지 않는지 몸을 벅적벅적 긁고 있었다. 영숙이는 머리를 어린애에게 가까이 가져갔다. 옥순아, 너 아직 안 자니? 옥순에게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눈을 쓴벅쓴벅 하는 것이 어린애의 자지 않는 것을 증명하였다. 똑똑히 까닭은 모르지만
무슨 커다란 사건에 당면한 듯한 느낌으로 어린애는 잠을 못 드는 모양이었다. 영숙이는 옥순이의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서 가만히 어린애를 쳐들었다. 옥순아, 왜 안 자니? 옥순이는 손으로 눈을 부비면서 떴다. 왜 상기 안 자니? 옥순이는 졸음에 취한 듯한 눈을 차차 크게 뜨면서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몹시 영리하게 생긴 그 눈은 왜 그런지 영숙에게는 무엇을 인책하는 듯이 보였다. 영숙이는 옥순이를 끌어다가 뺨을 마주 부볐다. 그리고 너 어디 가는지 아니? 하고 물었다. 옥순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리고 마치 속삭이듯 몰라 하였다. 우리는 먼 데 간단다. 이제는 집에 도로 가지 않고 아버지와 오라비와 다시 못 만난다. 그의 입을 더듬어서 옥순이의 어린 입을 찾았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부어서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다.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눈을 옥순이의 머리에 묻었다. 이튿날 아침 서울에서 기차를 내린 영숙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의 친구 은실이의 집을 찾아 들어갔다. 은실이는 영숙이의 친구인 동시에 은실이의 남편은 또한 영숙 자기의 남편과 가까운 벗에 다름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실이의 남편과 자기의 남편이 친구이므로 은실이와 자기도 자연히 사귀게 되었고 사귀어 나아가는 동안에 서로 마음을 풀어헤친 벗이 된 것이었다. 너무 속상해서 좀 놀러왔어. 이런 간단한 변명으로 그는 자기의 이번 일을 설명할 뿐 은실이에게 대하여도 기어이 말하지 않았다. 남의 속사정을 알 길이 없는 은실이는 더 깊이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영숙이의 마음은 어떤 기대로 늘 터질 듯이 긴장되었다. 서울로 온 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난 때부터는 그의 마음은 차차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하루에 2번씩 있는 북에서 오는 기차 시간 뒤 1시간쯤은 그의 마음은 거의 터질 듯이 긴장되고 하였다. 자기가 만약 달아났다는 것을 알기만 할 것 같으면 남편은 한 기차를 유예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자기에게 대하여는 아무 애착도 없는 것은 영숙이로서는 뻔히 아는 바였으나 딸 자식 옥순이에게 대한 끝없는 사랑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서울로 오기만 하면 그의 행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발로 은실이를 찾아올 것도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출발한 영숙이의 마음은 기차 시간이 지난 뒤 1~2시간씩은 안절부절 자기의 행동을 자기로도 제지할 수가 없이 긴장되고 하였다. 대문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몸을 소스라치며 얼굴빛을 변하고 있었다. 영숙이 왜 그런지 늘 심사가 불편한 것 같아. 왜 그러우? 은실이는 때때로 이렇게 물었다. 그럴 때마다 영숙이는 뜻없이 씩 웃고 하였다. 그러나 그 웃음 아래 숨은 긴장으로 영숙이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한 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마침내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우편이 배달되는 시간까지도 몹시도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에게서는 한마디의 편지조차 없었다. 내가 출근하는 줄을 모르고 혹은 서울에서 며칠 놀다 내려오는 줄만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이러한 생각조차 차차 그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마지막 편지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두지 않은 자기의 눈치 없는 일에 대하여서까지 후회하였다. 기대와 절망, 공포와 긴장이 교착된 열흘도 지났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의 집이라 하나 까닭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한없이 집에 묵어 있을 수도 없는 영숙이는 언제든지
자기의 몸을 처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몹시 센 그로서는 은실이에게 자기가 출분하였다는 눈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는다든가 하는 일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다. 천년 세월하고 은실이의 집에 남편에게서 무슨 통지가 있도록 기다릴 수도 없고 이제 다시 머리를 숙이고 평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는 여기서 최후의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떤 날 밤 하룻밤을 울어서 세운 그는 이튿날 저녁에 남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차표는 부산까지 샀다. 부산은 뭘 하러 가오? 이렇게 묻는 은실이의 물음에 영숙이는 먼 친척이 부산에 있다는 막연한 대답으로써 자기의 행방을 암시할 뿐 기차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급기야 기차가 경성역을 떠날 때에는 그는 자기의 앞에 커다랗게 막혀있는 생활과 거기에 따르는 공포 때문에 어린 옥순이를 쓸어안고 울었다. 체면도 예의도 모두 잊어버리고 몸을 고민하듯이 떨면서 흐느껴 울었다. 사흘 뒤에 그는 동경 땅을 밟았다. 그때에는 벌써 그의 결심은 되어 있었다. 아무 애착도 없는 가정을 버리자. 그리고 자기는 여자로서의 직업을 구할 만한 지식을 하나 배우자. 그것이 비록 무능자가 아니오 훌륭한 남편일지라도 남편을 힘입으려는 마음을 버리자. 겨우 한두 마디밖에 통하지 못하는 영숙이의 일어에 대한 지식으로 어떻게 누이집 다락 하나를 얻은 뒤에 그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일본말을 배우기에 온 힘을 썼다. 동시에 옥순이가 차차 귀찮아지기 시작하였다. 순전히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를 다시 모셔가게 할 동기로 삼기 위하여 데리고 떠난 옥순이는 장래의 목적을 공부라는 것으로 변경한 지금의 그에게는 쓸데없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온갖 일에 방해까지 되었다. 현대 여성의 온갖 조건을 다 타고난 그는 비교적 모성애라는 것에도 결핍한 사람이었다. 인습과 관념에서 나온 어떤 애정이었기는 하였지만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강렬한 본능에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아직 말을 통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외로이 문간에 서서 낯선 통행인들을 쓸쓸히 바라보고 있는 모양은 평양 자기의 집에서 히히히 날뛰던 이전의 모양과 비교되어 그의 마음을 우려내는 듯이 아프게 하였지만 그것뿐이었다. 동정의 사랑, 그 이상의 위대하고 귀여운 모성애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어린 옥순이를 끌어당겼다. 옥순아, 갑갑하니?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의 돌변에 어린 옥순이의 마음은 바로 설 수 없는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대하여조차 남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조심조심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한 작은 소리로 응 하고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그런 뒤에는 눈을 폭 내렸다는 것이었다. 두루 집에 갈까? 그러면 어린 옥순이는 영리하게 생긴 눈을 다시 치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다가 눈을 굴리며 입을 삐죽삐죽 울고 마는 것이었다. 어떤 날 저녁 영숙이는 딸을 데리고 야시 구경을 나갔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어떤 잡지전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옥순이는 그 자리에 딱 섰다. 자, 가자. 두어 번 채근을 해보았지만 옥순이는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서서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그도 호기심으로 옥순이의 바라보는 곳을 보니깐 그것은 어린애의 그림책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나나 보다 하여 그 책을 집으려다가 영숙이도 또한 그 책에 호기심을 일으켰다. 그 책 뚜껑에 있는 채색판의 어린애의 그림에는 영숙이가 평양에다 내버리고 온 아들, 옥순이의 오라비와 흡사히도 같이 생긴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영숙이는 그 책을 7전을 주고 사서 옥순이를 주었다. 옥순이는 기쁜 듯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불빛에 비추어서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누구 같으니? 영숙이는 허리를 굽혀서 영숙이의 귀에 가까이 입을 갖다 대고 물었다. 옥순이는 기쁜 듯이 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평양을 떠난 이래 그 일삭을 옥순이에게서 보지 못했던 참마음의 웃음이었다. 그날 밤 영숙이는 한잠을 못 이루었다. 그리고 몇 차례를 운 뒤에 마침내 옥순이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강렬한 모성애는 못 가졌을 망정 재래의 온갖 인연과 애정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할 때에는 그에게도 아직 마음에 거리끼는 미련이 없지 않은 바가 아니었다. 이튿날 옥순이에게 아버지한테 갈까? 할 때에 옥순이는 반가운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그림책을 끌어당겼다. 어떤 날 그것은 영숙이가 동경으로 건너온 지 20일쯤 지난 뒤였다. 영숙이가 옥순이를 데리고 목욕을 갔다 오니깐 주인 노파가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자기에게 손님이 있을 리가 만무한 영숙이는 가슴이 선뜩하였다. 자기 방으로 올라가 보니깐 거기에는 그의 남편이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희열, 공포, 무엇이라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감정에 그의 눈은 아득해졌다. 그는 허둥지둥 문설주를 잡으며 옥순이에게 아버지 오셨다 하였다. 옥순이도 벌써 아버지를 보았다. 어머니가 제 손목을 놓는 것을 기다려서 비척비척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무릎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으아 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것은 옥순이가 집을 떠난 뒤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이었다. 남편은 한순간 아내를 힐끗 볼 뿐 손을 들어서 옥순이의 머리를 쓸었다. 그리고 마치 무엇을 검사하듯 옥순이의 얼굴과 몸을 훑어보았다. 영숙이는 정신을 가다듬고 방 안에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듯 방석을 남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것은 보지도 않고 사랑하는 딸만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그때 남편의 얼굴에는 그다지 기쁘고 반가운 듯한 표정도 없었다. 그렇다고 성난 얼굴도 아니었다. 10년에 가까운 날짜를 부부 생활을 할 동안 가장 영숙이를 괴롭게 하던 것이 남편의 이런 때의 표정이었다. 무엇을 생각하나 마땅히 마음에 어떠한 감정의 호흡이 있을 일에 당면하여서도 천하가 태평하다는 듯이 온갖 표정을 죽여버리고 가장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때가 남편의 가장 무서울 때였다. 무슨 커다란 결심을 한 때가 아니면 그는 결코 이런 표정은 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일단 결심을 한 뒤에는 결코 번복하지 않으며 그것을 남에게 절대로 알게 하지도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여기까지 찾아온 데 대하여 일로의 타협점을 걸핏 바라본 영숙이는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조성되기 전에 취소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숙이의 표정도 문득 날카로워졌다. 이번에 옥순이 데리고 나가세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남편은 코를 한번 울릴 뿐이었다. 그날 남편은 어린 딸을 데리고 구경을 나갔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영숙이는 스키 학기를 준비해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남편은 저녁 때가 지나서야 돌아와서 옥순이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여관으로 가버렸다. 가는 남편을 영숙이는 붙들지도 않았다. 이튿날 아침 부처는 오래간만에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여관에서 벌써 조반을 먹고 온 남편은 의외로 두어 번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리고 또한 옥순이를 데리고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본국에 남겨둔 아들을 위하여 몇 가지의 장을 보아가지고 돌아와서 그날 밤으로 귀국하겠다는 말을 아내에게 하였다. 하시구려.
영숙이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아니하였다. 아내도 남편을 쫓아가려 하지 아니하였다. 비참한 기분 아래서 어린 딸 옥순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서로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에 시간은 흘렀다. 나오려는 눈물, 나오려는 원망, 나오려는 한숨. 이것들을 참느라고 악 물고 있는 영숙이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렸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혹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지 남편은 무심히 영숙이가 일어를 연습하느라고 사다 둔 어떤 여학생 잡지를 가장 흥미있는 듯이 읽고 있었다. 기차 시간이 가까웠다. 차비 좀 주세요. 나도 귀국하고 말게. 영숙이는 마침내 한마디의 말을 시험으로 던져보았다. 남편은 읽고 있던 잡지를 책상에 놓았다. 그리고 시계를 꺼내보았다. 아이쿠, 시간이 거의 됐군. 남편은 아내의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일어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뒤에는 주인 노파에게 택시를 한 대 부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때껏 비상한 조심성으로 말없이 앉아있던 옥순이가 마치 집 잃은 아이같이 입을 삐쭉삐쭉하면서 일어서더니 큰일이나 난 듯이 아버지를 찾으며 울기 시작하였다. 아래층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위층으로 날아왔다. 야, 울기는 왜 울어? 나 혼자 갈 것 같아서 그러니? 내려오너라. 옥순이는 비칠비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모반함을 받은 분노와 자존심을 꺾인 불육회로서 영숙이는 내려가는 어린 딸의 뒷모양을 흘겨보았다. 옥순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뒤에야 처음으로 안심한 듯이 울음을 그쳤다. 그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남편이 주인 노파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아직 6살 난 어린애가 어미를 버려두고 애비를 따라가겠다는구려. 얘 어미라는 사람은 아이 어미 노릇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요. 마, 사내구려. 여인이 아니야. 노파는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애원하듯이 영숙이의 손목을 잡았다. 옥상. 아직도 노파는 영숙이를 옥상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왜 남편을 따라서 귀국하지 않으세요? 영숙이는 비웃음을 띤 점잖은 얼굴로 노파의 말대답을 대신할 뿐 입은 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영숙이는 희망과 절망과 공포로서 마음은 끝없이 긴장되어 있었다. 노파의 주선. 자기와 남편의 사이를 영구히 숙명적으로 연결시킬 어린 자식. 여기에 대하여 얼마의 촉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는 절망의 가운데서도 알지 못하는 희망으로 노파의 주선을 그대로 버려두었다. 노파는 몇 번을 위층으로 올라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지막에는 어린 옥순이까지 얼러보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헛되이 돌아갔다. 남편은 노파의 간청을 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어린 옥순이는 아버지의 몸에 꼭 안겨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영숙이도 마침내 온갖 미련을 끊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에 노파가 올라와서 영숙이에게 내려가서 영감의 팔을 잡고 늘어지라는 부탁을 할 때에 영숙이는 마침내 거절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그만두어요. 그런 무능자를 따라서 귀국했다가 밥바가지 들고 다니게.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요. 그는 이렇게 거절해버렸다. 택시가 왔다. 남편과 옥순이가 택시에 오르는 소리. 서로 작별하는 소리. 그 뒤에는 택시에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껏 무서운 참을성으로 참고 있었지만 영숙이는 더 참지 못하여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 마치 어린애와 같이 발버둥을 치며 울었다. 옥구상 진정하세요.
그러게 내 그러지 않더냐고. 남편을 왜 따라가시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말이 나오지 않는 그는 조선말로 노파를 욕을 하였다. 그런 뒤에 눈물을 씻고 남편이 잊어버리고 간 관련을 끌어다가 한 개 붙여 물었다. 남편이 귀국한 지 한 줄 뒤에 영숙이도 귀국했다. 아직도 자기는 똑똑히 그렇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었으나 동경에서 공부를 준비하고 있던 그의 마음 한편 구석에는 온전히 그 공부를 문제 밖으로 삼고 이제 다시 귀국하여 그 집안의 주부로서 일을 할 생각이 늘 움직이고 있던 것이었다. 더구나 비교적 영리한 그는 자기의 나이가 이젠 공부할 시기가 지났다는 것도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벌써 28이었다. 막연히 남편이 자기를 맞으러 올 때를 꿈과 같이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그의 예상대로 남편이 오기는 왔으나 자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린 옥순이만 휙 채워가지고 귀국해버렸는지라 이제 더 동경에 혼자서 묵고 있는 것은 온전히 무의미한 일이었다. 더구나 옥순이까지 잃은 뒤에 시시각각으로 늘어나는 그의 적적함은 그로 하여금 낯선 동경에 그냥 묵고 있지를 못하게 하였다. 그는 귀국해서 곧 자기의 오라비를 남편의 집에 보내어 이혼 수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꿈질꿈질 얼른 처결을 내리지 않았다. 영숙이의 평판이 평양에서는 매우 나빴다. 점잖은 집 딸, 명가의 아내, 두 아이의 어머니, 조강지처, 이러한 사람이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났다 하는 것에 평양 시민의 노여움이 바란 것이었다. 더구나 남편의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을 기회로 달아났다 하는 것은 더욱 그들의 노여움을 돋우었다. 영숙이가 어떻게 길에라도 나가면 무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였다. 이전에는 가깝게 사귀었던 사람이 그를 만나면 힐끔 돌아서 버리는 사람조차 흔히 있었다. 거기에 대한 반항적 태도로서 불어 머리를 들고 평양 시내를 일없이 한동안 돌아다녀 보았으나 그는 마침내 평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심하였다. 더구나 그 결심 가운데에는 용감스럽게도 자기의 장래를 개척해 보겠다는 장한 희망까지 섞여 있었다. 그의 그때의 결심에 의지하건대 그는 서울로 올라가서 여성해방운동의 한 거두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자기의 남편이 사회에서 얻은 소설가로서의 명망보다 훨씬 더 크고 빛나는 명망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헬머의 집에서 벗어난 노라가 이 뒤에 다시 헬머 앞에 나타날 때에는 헬머로 하여금 머리를 숙일 만한 인격과 명성을 얻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이만한 결심 아래 그는 평양을 뒷발로 차던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의 그의 동무들은 영숙이를 어쨌든 맞아주었다. 조선의 노라, 인습을 때려 부순 용사, 가정과 남편을 뒷발로 차버린 투사,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명예 있는 이름으로서 그들은 영숙이를 맞아주었다. 그러나 기실 영숙이는 노라가 아니었다. 노라는 헬머의 집안의 한 인형이었던 데 반하여 영숙이는 남편의 집 주권자요 주재자였으며 겸하여 대표자였다. 다만 그와 노라가 공통되는 점은 가정과 남편과 두 아이를 내버리고 달아난 것뿐이었다. 그러나 노라가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달아난 데에 대하여 자세하고 완전하게 이해를 못 가진 영숙이는 자기를 그 유명한 문호 입센이 세상에 보여준 한 대표적 이상적 여성 노라와 같은 사람으로 믿은 것뿐이었다. 그의 동무들이 아무 비난 없이 대함으로써 그는 이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에게 있는 영웅적 일면을 발견하고 스스로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노라, 조선의 노라. 그는 때때로 혼자서 뇌어보고는 만족한 듯이 빙그레 웃고 하였다.
그리고 아무런 후회나 자식에 대한 미련을 느끼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그의 주위에도 한 그룹이 생겼다. 그것은 모두 영숙이와 같이 가정과 남편을 뒷발로 차던지고 뛰쳐나온 사람들로 조직된 그룹이었다. 그들은 모이면 남성의 포악함을 욕하였다. 남성, 더구나 남편이라는 남성의 우월감과 거기에서 나온 압제를 저주하였다. 그리고 여자의 해방을 부르짖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하였다. 그리고 아무 불평과 불만이 없이 가정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가정에서 뛰쳐나오기를 권하였다. 남편을 반역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의 표어는 인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때때로 폭풍우와 같이 그를 엄습하는 성욕의 물결이었다. 30 과부. 가장 성적 충동을 느낄 시기에 있는 그는 때때로 무섭게 몸과 마음을 엄습하는 성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때까지 있었다. 어떤 가을날 저녁. 이날도 성적 충동 때문에 몸과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던 그는 후닥닥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돌아다니던 그는 어떤 좁은 골목에서 술에 취한 사람 하나를 만났다. 영숙이는 길을 비켜주느라고 어떤 집 담장을 꼭 끼고 섰다. 취한 사람은 영숙이의 앞에까지 왔다. 그러나 지나가지는 않고 딱 멈추고 서서 영숙이를 들여다보았다. 처음에 영숙이는 침이라도 탁 뱉어주고 가버리려다가 이상한 호기심으로 태연히 마주 바라보아 주었다. 취한 사람은 눈에 초점을 맞추는 듯이 얼굴을 이리 찡그리고 저리 찡그리며 한참 영숙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만 혼자서 하하하하 하고 웃더니 뭐야 이 노파냐 하고는 비틀비틀 걸어가 버렸다. 오라질? 영숙이도 마주 저주를 하였다. 그리고 노여움으로 흥분이 되어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러나 그 뒤부터 영숙이는 차차 화장에 몹시 힘을 쓰기 시작하였다. 무능자인 그의 남편은 뭘 하나.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한 바보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예술과 소설가의 한 거두로서 이름있던 그의 남편은 이 즈음은 아무것도 쓰는 것이 없었다. 그의 반대파에서는 그를 청산하였다고 기뻐들 하였다. 본시 자기에 대한 비평이나 반박에 대하여는 일절 응답을 안 하던 그는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영숙이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믿었다. 자기가 아직껏 그의 집안의 현부로서 온갖 일을 다 살펴주어서 그로 하여금 집안에 대하여는 마음 놓고 창작의 붓을 들게 하였기에 그의 문명이 올랐지. 자기를 잃어버린 그는 지금은 다만 한낱 바보에 지나지 못할 것이었다. 집안의 가장과 주부를 겸하여야 할 지금의 그, 어린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노릇을 겸해야 할 그, 더구나 가난에 쌓인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은 정해둔 일이었다. 인제야 저도 다 됐지. 때때로 영숙이는 자랑에 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남에게 나타내기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글쎄 봐요. 바보라우 바보야. 제가 뭘 하나? 내가 있었기에 이러고 저러고 했지. 할 게 뭐란 말이오? 아마 그 사람을 직접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훌륭하게 알겠지. 그렇지만 급기야 만나보면 우스워요. 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위대한 힘을 더욱 과장하였다. 또 1년이 지났다. 그때 아직껏 침묵을 지키던 영숙이의 전 남편의 소설이 오래간만에 어느 잡지에 발표되었다. 그 다음 달에는 소설 3편이 발표되었다. 그 뒤부터는
다달이 몇 편씩 발표되었다. 영숙이는 의외의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영숙이는 새 남편을 맞아가지고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 때였다. 그의 동지들도 대개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씩의 소위 제비를 달고 있었다. 영숙이의 지금 남편은 영숙이의 어떤 친구 제비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때 영숙이는 차차 자기의 생활과 미래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때였다. 더구나 그 불안 속에는 커다란 불육회조차 있었다. 자기라는 한 여성은 시대의 한 희생물에 지나지 못하진 않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자각한 데에서 나온 커다란 불육회였다. 그것은 명료하지 못한 불육회였다. 그러나 가슴을 우려내는 듯한 아픔에 다름없었다. 영리한 그는 지금 남편과 언제든 100년 해로를 속삭이면서도 이 살림이 며칠을 계속하지 못할 것을 막연히 느꼈다. 그런 뒤에는 또 한 남편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셋째에서 넷째로, 넷째에서 다섯째로 이렇게 지낼 동안 자기의 얼굴에 주름살만 잡히면 그때는 온갖 파멸이 이를 것이었다. 지금 매일 신문지에는 새로운 여성이 가정을 버리고 뛰어나오는 것을 보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들 영숙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완전한 자각도 없이 혹은 일시적 반항심을 혹은 일시적 들뜸으로 혹은 남의 권고에 넘어가서 자기의 장래라는 것은 고찰해볼 여유도 없이 뛰쳐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20년, 30년 혹은 50년이 지나서 영숙이 같은 선구자들이 어떠한 말로를 지었는지 역사라 하는 것이 예증을 들게 될 때야 비로소 그칠 것이었다. 그러면 자기라 하는 한 여성은 후인을 경계하는 한 표본에 지나지 못하나 할 때에 그는 온몸을 떨었다. 그리고 제 장래를 위하여 마음은 늘 전전긍긍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심리의 결과로서 그는 지금의 이 남편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잃지 않으려고 온 수단을 다 썼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편의 사랑, 좀 하면 튀어나가려는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 그는 별 아양을 다 부려보았다. 전 남편의 가정에서 주권자요 주재자이던 그는 이번에 이 가정에서는 뚝 떨어지면서 인형의 지위는커녕 피정복자의 지위조차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 수단과 노력을 다 쓰지 않으면 안 될 지위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는 그는 전 남편에게서 달아날 때에 가지고 나온 3,000원의 돈, 아직껏 꼭꼭 싸서 감추어 두었던 것조차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커다란 불안과 노력 아래 영숙이의 두 번째 가정생활은 차차 진행되었다. 또 반년이 지났다. 그때의 신문은 영숙이의 전 남편의 혼약을 보도하였다. 고독한 가운데서도 비상한 정력으로 창작을 하던 씨는 전 부인이 출분한 지 3년 되는 이 여름에 모양과 가연을 맺어 운운. 신문의 문단 소식란에 이러한 기사가 났다. 그때의 영숙이는 두 번째의 가정생활조차 깨어져 버리고 자기의 입을 치기 위하여 거리에서 웃음을 파는 한 직업여자가 된 때였다. 영숙이의 두 번째 가정이 깨어진 데 대하여는 영리한 영숙이로도 그 이유를 똑똑히 알 수가 없었다. 영숙이가 전 남편의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이 그 이유는 지극히 막연한 것이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만납시다. 이 한마디를 마지막 말로 남겨놓고 남편은 나가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